네, 9월 5일 거부터 하겠습니다. 영업부 사원의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지급했으면 미지급금이고요. 여러분 출장 갈 때 항공료, 기차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모두가 다 여비 교통비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9월 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의 날짜를 9월 5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되겠고요. 금액은 120만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으로 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카드사인 삼성카드를 거래처로 해야 됩니다. 120만원. 자, 다음은 9월 6일 거 보겠습니다.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거래처 직원이 뭐를 했을까요? 하여튼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에 축하금 줬다 그러면 뭘로 하면 될까요? 접대비 하면 됩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입력할 수 있겠어요. 자, 9월 6일 9분에서 1번 출금 접대비 813번 골라야 됩니다.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9월 7일 날 거 보겠습니다.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서 동양란을 보내고 8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답니다. 자, 거래처의 창사 기념일에 화분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접대비입니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9월 7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접대비. 접대비 금액은 8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8일 날 거 보세요.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어요? 접대비 하면 되겠네요.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대변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9월 8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에 접대비 813 거래처 필요 없죠? 네. (45,000원짜리네요)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이고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되는 거죠. 삼성카드 45,000원 되겠습니다. (9월 9일) 거래 보세요.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답니다. 보통예금이 자동이체됐으면 대변으로 가야 되겠고 영업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은 회사에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통신비로 해주면 돼요. 통신비로. 자, 그러면 9월 9일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9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통신비 해주시고 814번 써야 됩니다. 88,000원. 대변은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자동이체 되었기 때문에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서울은행이죠. 서울은행 보통 88,000원. 예. 통신비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9월 10일 걸 보자면은 매출처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건 무슨 비용 처리하면 돼요?
예, 이것도 통신비입니다. 1번 출금점표 처리하고 통신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814번 통신비 4,000원. 출금으로 한 줄로 입력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9월 11일은 어떤 내용이냐.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답니다. 보통예금을 해서 비용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은 보통예금인데, 여러분 수도요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예,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있어요. 입력하겠습니다. 9월 11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 (3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3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2일 거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난방용 유류 20만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되겠는데, 난방용 유류는 계정 과목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예, 이것도 수도광열비입니다. 그래서 1번 출금하시고 수도광열비 815번 수도광열비 하시면 됩니다. 20만원. 자, 그 다음 9월 13일이죠. 전기요금 23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다. 전력비로 회계 처리할 것. 예, 사무실에 전기요금 전력비 처리하는 게 맞아요. 800번대 전력비를 쓰면 됩니다. 공장 전력비는 500번대를 쓰고 사무실의 전력비는 800번대를 씁니다. 자,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9월 13일 차변 3번 전력비 816번 쓰셔야 돼요. 516 쓰면 안 돼요. 23만원. 대변 보통예금 서울은행 2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9월 14일 걸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랬습니다. 네,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네, 우리 회사 트럭이죠.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있어요.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점표로 기록합니다. 9월 14일 출금 세금으로 검색해 보시면 800번대 817번 세금과 공과금이 있어요. 네, 이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8만원. 그 다음 9월 15일 거 볼게요. 법인균 등 주민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주민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점표로 하겠습니다. 9월 15일 1번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주민세 10만원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이 법인 균등이라는 말은 모든 법인에게 균등하게, 예, 주민세가 이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자, 그 다음에 9월 16일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면허세. 출금전표 쓰겠습니다. 9월 16일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가 817번이죠. 18,000원. (9월 17일) 거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8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랬습니다. 건물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출금으로 9월 17일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80만원.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상공회의소 회비 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또는 협회비 회비, 조합회비 이런 것들 회비, 공식적인 회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네,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 쓰겠습니다. 9월 18일 날짜 고치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5만원. 그 다음에 9월 19일 거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지와 증지가 있는데요.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검색. 인지와 증지. 네. 자, 뭐 모르는 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알죠. 자, 우리 교재에서 인지와 증지에 대해서 앞에 이론에서 한마디도 나온 게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지는 세금, 증지는 수수료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예. 자, 회계 처리는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블로그 같은데. 네. 자, 인지, 수입인지, 조세나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기타 일정한 세입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이고, 인지로 납부해야 할 세입금은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의한 신청 수수료 등 규칙에 의한 각종 소송의 수수료 등과 같이 각 법률에 정해져 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 세입을 인지로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인지세라는 의미죠. 인지세. 물론 거기에 수수료 성격인 것도 있어요. 무슨 등기 같은 거 할 때 인지를 붙인다 그러면 등기 수수료. 아무튼 세금 성격이 있어요. 자, 증지 보겠습니다. 증지. 국세청은 납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첨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 증지라고 한다. 자, 수입 인지와 수입 증지, 모든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예. 자, 개정 처리 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회계 개정 처리. 수입 인지는 세금과 공과금. 예.
처리합니다. 크게 보면 모두 세금과 공과 계정이에요. 크게 보면. 그런데 수입 증지 한번 볼까요? 수입 증지는 보통 지급 수수료로 처리합니다. 각종 등초본을 발급할 때 사실 그 비용을 모두 증지 비용인데 이를 보통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개인 블로그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 계정 처리 부분의 설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수입 인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여러분 처리하시면 딱 적당한 맞는 거고요. 증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급 수수료 계정 과목 대신에 수수료 비용으로 바뀌었죠. 계정 과목이.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입 인지 구입 비용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금이다. 또 수입 증지라고 있어요. 구입 비용은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입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입력할까요? 9월 19일 날짜 입력하시고 1번 출금 하신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10만원 되겠습니다. 출금.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이죠. 입금이 아니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일 날 거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보험료 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연금의 50%는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요. 50%는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조금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아까 건강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네, 복리후생비 처리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자,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원해 준다. 자, 건강보험료는 이제 종업원 우리 직원들이 이게 근무하다가 조금씩 아프면 뭐 내과에도 가고 외과에도 가고 하는 거죠. 병원을 잘 다녀야 회사 일이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회사 근무하는 동안에 병원 잘 다니면서 치료 잘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료를 한번 따져볼까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요, 직업훈련에 관한 부분하고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직장 다닐 때 납부하잖아요. 그 납부한 돈이 지금 이제 재직자분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국비 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직업훈련.
그 직업훈련 재정으로 모아둬요. 그래가지고 이런 훈련기관, 우리 같은 훈련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직자 배움카드 만든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이 고용보험료의 더 상당 많은 부분은 실업급여. 예.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가 그만두라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업자가 됐으니까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는 전제로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죠. 이거의 재원이 이 고용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우리 회사 그만둔 다음에 받아먹는 거니까 회사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교육은 뭐예요? 직원이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해야 회사 업무가 유지가 되겠죠. 자기 개발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예요. 고용보험료 50% 회사 지원하는 거. 자, 성격이 복리후생비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국민연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은 몇 세부터, 또 몇 년생부터 몇 년생은 몇 세부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직장에 그 정년퇴직 연령이 한 60세 정도 되죠. 그 국민연금은 60세 훨씬 넘어서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50%를 부담을 해주긴 하는데 회사에 다니는 동안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 연금을 뭐 회사 다닐 때 받아야, 예? 그렇죠? 회사 다닐 때 받아야, 아이고 정말 우리 회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금을 이렇게 받는구나. 그 좀 복리후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복리후생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 연금의 혜택은 회사 그만두고 놀면서 받는다. 되게 나이가 60대 중반이나 70대 다 돼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것을 이게 복리후생이라고 과연 할 수 있나? 우리 회사하고 이 사람이 연금 받을 때는 회사 그만둔 사람들인데 회사 소속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세금 성격이 크다 이거예요. 세금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성격 차이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보다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 아무 말 없으면 여러분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콕 계정 과목을 찍어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럼 복리후생비 해야 돼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세금과 공과금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죠? 아까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직장 다니면서 다쳐야 그게 산재예요. 회사 퇴직해가지고 어디 길 가다 다쳤어요. 그거는 산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보호해주는 거니까 복리후생비. 예, 아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직업훈련 받으라고 그 보험료가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직업훈련은 직장 다니는 동안에 자기 개발을 해서 회사의 업무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성격이 상당히 있어요. 그 안에. 건강보험료.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직장이 원활히 돌아가죠. 다 복리후생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찾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많이 먹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꼭 세금 같은 거예요. 네. 느낌이 좀 다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9월 20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46만 원을 뭘로 납부했냐면은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일단 현금을 넣겠습니다. 9월 20일 이건 출금으로 하는 것보다 대체전표로 해서 대변에 101번 현금 46만 원을 딱 넣어놓고 차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금이죠.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23만 원이겠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23만 원. 네, 이렇게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을 왜 복리후생비 다른 것처럼 건강보험료처럼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갑자기 세금이라고 할까? 예. 그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예.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이게 그게 국민연금이었나 고용보험이었나 이거 막 헷갈려요. 예. 그래서 고용보험료라는 건 거기에 직업훈련 예산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예,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건강보험료는 회사 다닐 때 몸이 아프잖아요. 예, 감기도 걸리고 예, 다리도 다칠 수 있고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세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21일 거 보겠습니다. 강남 빌딩의 9월 임차료 100만 원 중에서 7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자,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용입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임차료라고 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은 임대료라고 해서 임대료는 수익 개정 과목이고 임차료는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강남 빌딩은 받을 때 임대료라고 해서 회계 처리하고 유형상사는 이걸 지급할 때 예, 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형상사 회계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임차료가 맞고 강남 빌딩 입장에서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우리 회사는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1일 날짜 바꾸시고 이게 출금이니까 1번 현금으로 출금으로 하시고 임차료 하면은 차변에 임차료 코드가 여러 개가 있죠. 819번 써야 돼요. 예, 그렇군요. 자, 임차료를 출금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차변으로 해서. 네,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차변으로 임차료를 100만 원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차변의 임차료는 100만 원이고 대변이 70만 원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의 현금이 70만 원. 또 대변의 미지급금이 70만 원인데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거래처를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강남 빌딩이라고 넣어야죠. 강남 빌딩이 지급할 미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9월 22일 거, 9월 22일 거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자, 9월 22일 거부터는 다음 시간에